자, 여러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409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시험에 29회 때 독립한 문제로 또 나왔어요. 독립한 문제로 가끔씩 또 나오는데 아주 가끔씩 종합 문제 속에서는 잘 나와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별표시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뭐냐? 본문을 보니까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사항은 제목만 딱딱 기억하시면 돼요. 양가로 1번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을 다 배제합니다. 몇 줄이요. 그래서 옛날 시험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둘 다 배제입니다. 양가로 2번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미등기 양도하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7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으로 계산할 때, 매감한기에 추계 방법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중에서 토지 건물은 등기된 자산은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은 0.3%를 적용한다 몇 줄이요. 그래서 거기 보조단 팁을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불이익은 있지만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줄거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등기 의지하는 경우. 이건 이제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되는데도 등기한 곳으로 의지해 봐가지고 미등기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를 적용하지 않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4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10페이지로 넘어가니까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 장기 할부 조건 나옵니다. 장기 할부 조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장기 할부 조건에 그 장기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특별히 장기 할부 조건. 단기 할부 조건이면 반드시 등기했어야 돼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 할부한 자산 미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기 할부 거래를 합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요. 자, 그랬을 때 2회 이상의 기간을 걸쳐 장기 할부 거래 하는데 자, 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도인 갑이 입장에서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딱 할부금 딱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뭘 믿고 넘겨줘요? 한 번 딱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한 번 받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은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단기 할부 조건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단기 할부 조건이면 무조건 등기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도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미등기 양도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은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라든가 또 법령의 요건을 갖춘 8년 제천 적용 농지나 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대토한 농지, 즉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배웠어요.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해서 발생한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비과세 한다고 배웠어요. 그럴 때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는 그 요건이요.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예를 들어서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B 농지 가격은 8억이면 그 차액이 얼마예요?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비과세 감면 요건이 있잖아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 드리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검증받은 애들이니까 미등기 양도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자 무허가주택이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허가주택인데도요? 예.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어요. 1세대가 1주택이고 이거 2년 보유하고 그렇게 비과세권 갖추면 무허가주택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평택이 아니라 그 평촌 신도시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평촌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수강생이 그 당시에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들 많을 때니까 예전에 수강생들 빽빽 있는 속에서 어떤 수강생이 아니 그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예, 무허가주택도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비과세권 갖췄을 때 등기 안 됐지만 그래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기 안 된 이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교수실 찾아왔어요. 아까 그 수업 시간에 그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국세청 질의외신 있잖아요. 예규 질의외신 그 응답 그 한 것을 찾아가지고 보여줬어요. 쫙 나와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하네. 그래서 갔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있죠. 또 아까 그 무허가주택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그런 적 있었는데 여러분 자 요거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토지 29회 때 나왔었고 또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공상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자, 그냥 이건 제가 29회 시험 전에도 그랬어요. 그냥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그냥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등기 의제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하여튼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미등기 양도자산 여기서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거. 등기 의제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요 기출문제 그거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세에 대한 그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아니지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하면 둘 다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틀렸고 2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상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맨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이걸 정확히 기억 못하니까 그냥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의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정답. 3번 미등기 양도세의 양도소득 계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죠. 4번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숫자만 보면 70%인 것 같지만 양도소득세 보세요. 계산은 가필차상 소기과 과세표준이 구해지면 여기다가 세율 미등기 양도했을 때 70%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표준 결정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하는 거지. 이 말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산출세액의 70%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70%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산출세액의 7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의 70%를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 예,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은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할 게 있거나 세액공제액이 있거나 그 다음에 감면세액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을 빼요. 감면세액 같은 것을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빼가지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세액 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 결정세액을 구하고요. 결정세액을 구하고 양도소득세 이제 신고나 불송실에서 가산세 적용되는 게 있으면 이걸 합해가지고 총결정세액을 구하고 기납부한세액 빼서 납부할세액 구하고 이런 건데 이런 과정까지는 정확히 보더라도 이거는 알으셔야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산출세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미등기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부등출, 아이고 아까 장통지 기본제 다 배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는 거. 자, 411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이라고 그래서 1번, 2번 요거만 오늘은 배우고요. 나머지 배우자 직계임수간 2월과세 특례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413페이지 부당이익 예산 부인 특례는 세법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 만점을 위해서 고득점을 위해서 요거를 공부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또 예전에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공부하긴 하는데 제가 5월달 우리가 첫 주부터 양도세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한 둘째 주 정도에 요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관한 요 배우자 직계점유소관 이율과세 특례, 부당이익 예산 부인 특례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히. 요거는 마음 급한 상태에서 강의하는 제가 마음 급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끝물에 요걸 갖다가 배우면은 요거는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5월 달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다 배웠어요. 끝날 때 복습 제대로 옛날 우리가 기본 과정 때 했던 것처럼 복습 양도소득세는 처음과 시작을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시작하고 또 배우고 끝날 때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양도세는 5월 달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양도세를 제가 5일 달에 포커스를 맞춰서 4월 말하고 5월 달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복습도 하면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합부동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은 등록면에서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심화과정까지 해가지고 이론을 몇 번씩이나 대부분은 반복해서 계속 배운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쭉쭉 보고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 복습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다지고 완벽하게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도세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5월 둘째 주 정도나 셋째 주 정도, 둘째 주 그때 정도에 부당예산 부인 특례 등등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보시고요. 아, 왜 지금 다 해주죠? 그러지 말고 그래 자 강의가 뭐 무조건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 오늘은 411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1번, 2번은 독립한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씩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과 4번은 여기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건 다음에 제가 자세히 어떻게 5월 그때 둘째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차근차근 그때 하면 돼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시험자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니까 오늘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1번, 2번만 배웁니다. 먼저 1번을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보니까요. 먼저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이요.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구분 계산한다. 밑줄이고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럼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 통산하지 않는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 얘네들 소득금액 봐요.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어떤 거하고 구분 계산하냐?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멈추고. 자,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해요.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 애들 얘네들하고는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과 토지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OX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임차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금액과 토지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얘네끼리는 결손금 통산한다니까요. 뭐하고 한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자, 주식과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양도차수의 통산입니다. 세율별 공지 방법. 자, 제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끼리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결손금을 통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제 방법. 세율별 공제 방법을 적용합니다. 자, 일의 규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양도소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마이너스요.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수에 따라 일의 각 소득별로 해당 자산 외에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 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세율별 공제 방법.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밑줄이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2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또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양가로 2번 미공제분의 처리를 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밑줄. 그러므로 미공제된 결손금을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다음과 세기간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쭉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한번 봅니다.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양도했는데 이때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뭐 상가를 샀는데 이게 이제 상권이 유망할 거라고 샀는데 상권이 점점 그 옆 동네에 뭐 뺏겨가지고 쇠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상가 가격이 막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그래서 팔았더니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자, 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또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 소득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 소득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주식과 나머지 애들, 부동산 등 얘네들하고는 소득금액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양도세 세율이 6에서 42% 초과조진세율 대상이고 얘 40% 세율 대상이고 얘가 6에서 42% 초과조진세율 대상입니다. 그럴 때 양도세 세율은 70%, 50%, 그 다음에 40%, 6에서 42% 적용될 때 얘네들 전부 다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요, 결손금 통산할 때 이 건물하고 어떤 거하고 결손금 통산할 우선 먼저 통산할 수 있어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별 공제. 그래서 마이너스 4천하고 1천이니까 마이너스 3천 됩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세 안 내겠죠? 그래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하고 미공제된 결손금은 이제 다른 세율이,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요거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천입니다. 그랬을 때 주식과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는 요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미공제된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라니까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됐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417페이지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입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 자, 여기를 봅니다. 먼저 양도세 납세 절차를 보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개요 및 납세, 08번 제8절 양도세 납세 절차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3개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거의 뭐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거고 별표 3개 해두시되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올 둘째 주에 이거 할 거고요. 자, 여기 봅니다. 자, 납세 절차에서 그 개요 및 납세제에서 개요를 봅니다. 읽어보는 거 이거는 양도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문자 신고에서 확정되고 납세문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으면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하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은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수 계속 봅니다. 납세지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물론 이제 양도세는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비교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고 납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주자 양도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국세니까 당연히 어디에 납세지?
직각관할 분류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고소할 때 어디요? 주소지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틀려요. 다만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하고요. 미출.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비고소의 소득세 납세지는 미출입니다. 국내에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가 비고소자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사업장소이지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소이지. 사업장이 없다. 국내 사업장이 비고자가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마돈나가 비고자죠. 파카소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 납세지는 자 어디로 하느냐? 그 사람 고소의 비고자의 주소지로 하면 미국에 아니잖아요. 여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 팔았으면 자 비고자가 사업장이 있다. 마돈나가 국내 우리나라에 그럼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없어지는 사업장이 없어요. 마돈나가 그럼 어디요?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노원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2번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 신고와 자진 납부입니다. 개요를 보시니까요.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 신고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자 저거 읽어보시고 예정 신고 의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거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 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예정 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 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요건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확정 신고 납부할 때는 분할 납부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정 신고 납부할 때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4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정 신고 기한입니다. 자,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기한은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밑줄이요. 시험에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눈을 마주친 우리 그대 기둥 앞에 본인 생일이 언제예요? 아니 2월 며칠? 2월 6일 좋습니다. 2월 6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 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2월 6일 날 부동산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 기한 언제냐고요? 3, 4, 4월 2월 6일 양도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요?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정확히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예외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밑줄입니다.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쫙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토지를 양도하는데 허가일 전에 자, 대금이 만약에 청산됐다. 그럼 원래는 양도일이 속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4월 10일, 허가일이 5월 4일 그러면 4월 12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나중에 허가를 못 받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는 허가를 못 받으면 닭광되잖아요. 그럼 양도세 낸 거 자 돌려받아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그러니까 언제요?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하는데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이런 때는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죠.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계약 유효한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허가 후 대금 청산돼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거고 취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취득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된 자산 언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허가일이 속한 데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고 대금 완납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만 납부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취득세에서. 자, 양도세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려에서 밑줄입니다. 그 양도에 속하는 반기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아까 질문 받은 생일 얘기한 앞에 언니가 생일을 얘기합니다. 생일 언제? 4월 28일. 자, 4월 28일 날 지났나? 얼마 안 남았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음력으로? 그럼 아직 못했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일 축하해주고 음력이면 더군다나 기억을 못하지. 자, 4월 28일 날 자,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하여튼 상반기에 팔았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반기의 말일은 언제요? 6월 30일. 상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입니다. 상반기에 주식 팔면 무조건 예정신고 기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8월 31일이고 하반기에 팔았다. 9월 달에 팔았다. 하반기에 팔면 무조건 반기 말일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특이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꼭, 자, 밑줄입니다. 부담보증의 채무에 해당한 보너스 양도를 보는 경우. 부담보증의 양도세는요, 그 밑줄입니다. 그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로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보증의 양도세만 예정신고 기한 언제로 한다? 양도리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꼭 기억합니다. 요거. 4번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9페이지 5번에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 불이했다. 양도리 속한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까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양가로 3번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 잘못되어 있네요. 자, 419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 납부지연 가산세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세액 부족세액의 10만 분의 2.5가 아니에요. 1만 분의 2.5예요. 0을 하나 빼요. 10에서 0을 빼. 1만 분의 2.5 또는 10만 분의 25. 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2.5니까. 그래서 1일 0.02%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10만 분의 2.5라고 돼 있잖아요. 10만 분의 2.5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0을 지우라고요. 요 0을 지워. 요거를 없애요. 1만 분의 2.5 이렇게 되도록. 또는 10만 분의 25. 자, 0.02%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양가로 1번 봅니다.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수정신고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깎아줘요. 가산세를.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넘어갑니다. 420페이지 봅니다. 420페이지.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안 했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그럼 역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을 감면해 줍니다. 밑줄이요. 거기 팁 보조단을 봅니다.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잔머리 근거를 막기 위해서. 하여튼 예정신고 좀 이따 다시 강조드릴 거지만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개요 읽어보시고 납세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납세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아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양도수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액일 때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한을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고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밑줄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에 관한 세무상에 신고한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우리가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연도
5월 달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물론 예외 그 표에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에 허가 전에 대금 뭐 청산되면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다음 연도라는 얘기인데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확정신고 생략 중요합니다. 시험에 또 나왔었고 최근에 29회 때. 밑줄입니다.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아유 그렇지 뭐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즉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421페이지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맨날 동그라미 1번만 설명했는데 1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밑줄 쫙입니다. 자,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그러니까 잠깐요. 얼마 안 남았지만 스트레칭 한번 하고 마지막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아이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또 좌로 우로 한번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자, 어깨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건물을 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확정신고 해야 돼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하러 또 해요? 서로 바쁜데. 자,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누진세율 대상이다. 그러면 과표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았습니다. 근데 과표가 합산해서도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요. 자, 이걸 7,000으로 해서 합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요. 요것에 대해서만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또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합산해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는데요. 그 421페이지 4번을 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 봅니다.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납부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5% 똑같아요. 2번 봅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해서요.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부과가 됐습니다.
확정신고 시에 또 가산세 계산할 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을 보니까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주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 별표시하시고 우리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자, 올해 2020년 개정세법도 들어있고요. 1번 봅니다. 고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여기 밑줄입니다.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격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밑줄입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또는 환산취득가액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100분의 5까지요. 밑줄입니다. 해당 금액을 결정세에 더합니다. 즉 5%의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자, 요거 시험에서 29회 때 산출세계 5%라고 바꿔서 나왔어요. 산출세계 아니라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요? 5%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체크하시고 산출세계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중요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중요 기출 문제 연습 겸해서 쭉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423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밑줄입니다. 물납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납 허용 안 돼요. 근데 분할납부. 자, 세금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납부 나눠낼 수도 있잖아요.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자, 먼저 양도세 분할납부 봅니다. 고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여기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양도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이요.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250 초과, 재산세 250 초과. 근데 양도세는 분할납부가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그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부한액 일부를. 또 밑줄이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할납부세액 보겠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하느냐. 표를 보니까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원래 납기인 최소 얼마 깔으라는 얘기예요?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600이다.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시험에 나왔었는데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예요? 600만 원. 납기인에 1,000 깔고 나머지니까 600.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8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800. 요거. 자, 근데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납기인의 최소한 절반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예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2천 초과했으니까 절반까지죠? 그러니까 1,800만, 3,600일 때 절반이니까 최대 얼마? 1,800만 원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 분할납부 신청 기한은 그 기한까지 해야 한다는 거 맨 마지막 제출에 확정신고 기한이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24페이지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세는 납부할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돼요. 밑줄이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분할납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재산세는 여기 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 얼마? 250 초과할 때. 양도세는 근데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우리 집 예전에 500일 때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되는 분 융쾌달라는데 없었잖아요. 250으로 나눠 쳐줬으니까 이제 좀 융쾌달라는데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50초가.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다르다는 거 기준금액. 분납기한이 보니까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근데 종부세만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납부기한 지나서. 양도세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자, 분할 납부 처리 기준도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눕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어? 25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자, 종부세는 납부세 500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둘 다 납기내는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니까 둘 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만 원. 250 납기내 깔고 나머지니까 400일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얼마다? 150만 원. 자,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납기내 최소한 1,000 깔고 나머지.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600이다. 최대 분납 가는 금액 600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우리 424페이지 결정, 경정, 징수환급 이런 건 읽어보시는 거고요. 나중에 또 만점을 위해서 살짝 알려드릴 거예요. 몇 가지는. 426페이지 09번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보시면요. 여러분 봅니다. 여기 개요는 읽어보는 거고 납세무자를 바로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무자를 바로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 이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가 없으면 고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즉 그러니까 비고자 납세무 없어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또 5년 미만 주소가 없으면 고자는 국외산에 대한 납세무가 없습니다. 표를 봅니다. 표에다 표시하시고요.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납세무가 있습니다. 마돈나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마돈나는 자, 세금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마돈나가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거주는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3년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해야 돼요. 3년 주소거주는 고자는 납세무 없습니다. 과세 대상을 보면 국내산 양도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임차권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 비고란을 봅니다. 비고란이 아니라 보조단을 봅니다. 426회 맨 왼쪽 보조단을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국내산 양도 시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잖아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산 양도 시에는. 근데 국외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부를 관리해요? 우리나라가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빠진 데 있나요? 하여튼 유럽 빠졌나? 유럽. 전 세계 부동산을 어떻게 등기부 관리해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7페이지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배출이요. 당연히 국내 자산이든 국외자산이든 실거래가로 합니다. 실거래한 가액으로. 이 동그라미 2번 다만 밑줄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양도자산에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라 대배출이요. 자, 근데 이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이제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는 걸 밑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실지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국외산 양도시에. X입니다. 자,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실거래가가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시가도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도소 금액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취득가액도 똑같아요.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양도차익의 원화 환산.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양도책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값과 필요경비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아니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포인트고 계속매출입니다. 외국항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나라 또는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5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 장기 보유공제요. 427페이지 맨 아래 국일에 산 양도의 경우는 장특공제 비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두질 필요 없잖아요. 시험에서 나오기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OX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국외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했던 10년을 보유했던 국외산 양도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넘어갑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는 국외산 양도의 경우에도 두 번째 줄 무조건 250만 원 공제합니다. 무조건 250만 원 공제요. 자, 그리고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을 보니까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자, 국외산 양도시 세율은 등기 여부나 보유한에 관계없이 무조건요. 부동산 등은 6에서 42%를 정합니다. 주식은 달라지는데 주식은 제가 빼버렸어요. 하여튼 국외 소지하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러면 무조건 등기 여부 보유한 관계없이 6에서 42% 초과 순세를 정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1년 미만 보유한 국외 토지, 1년 미만 보유한 국외 토지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해서도 50%가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등기 여부 보유한 관계없습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 봅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럼 외국에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외국에서 세금 낸 건 공제를 해줍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할 납부할 것일 때는 여기 비율이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필요 없고 제목만이요. 세액 공제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어요. 외국에서 세금 낸 것을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방법만 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하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뭐 세액 공제 방법으로만 공제한다고 바꾸면 틀려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국내산 양도와 똑같고요. 양도리 속한다 말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이런 거 똑같고요. 429페이지입니다. 물납 분할납부입니다. 자, 분할납부 규정은 국내산 양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물납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외치려. 자, 당연하지. 국내산 양도도 물납을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보세요. 국내산 양도 시에도 물납 안 해주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 물납하거나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물납 들어갑니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준용 규정. 국외산 양도 시에 국내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있고 준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준용하지 않는 상에서 기준시가 산정만 매출입니다. 자, 국외산 양도 시에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준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어떻게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제도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화면 지금 막 뜨고 있네요. 자, 그리고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 비교를 한번 표를 통해서 거기 교재 나와 있는 거 429페이지 별표시 하나 딱 해놓고 이걸 갖다가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국내산 양도 시에 거주하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둔 거주자를 말하는데 국외산 양도 시에 거주하라는 것은 양도인제 계속해서 국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는 거주합니다. 3년, 4년 주소 거주는 거주하는 납세금 없어요. 자, 국내산 양도 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인데 국외산 양도 시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둘 다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국외산 양도시는 실지거래 가격이 없으면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근데 원칙은 실거래가 계산입니다. 둘 다. 세율은 국내산 양도와 달리 국외산은 등기여부나 보유랑 관계없이 자 부동산 등은 무조건 6에서 42% 초과 점수를 정합니다. 장특공제 국외산 안 해줘요.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공제 신경 안 써요. 근데 기본공제는 무조건 싹 다 깔아줍니다. 물납 당연히 둘 다 안 됩니다. 물납은. 자, 분할납부는 둘 다 됩니다. 여러분들. 분할납부는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끝났네요. 자, 이래서 여러분 올해 2020년은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잊을 수 없는 해예요. 진짜. 여러분 온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는 뭐 2월달 새봄 막 시작하면 겨울의 끝자락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리고 코로나19 또 사태를 맞이하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맞이했는데 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맞이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저 사람들 아는 사람들 건너서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눈이 부시게 푸르는 5월에는 이제 웃음꽃도 피었으면 좋겠고요. 힘든 상황에서 수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다양한 사연 속에서 공부하시는데 제가 응원의 갈채를 보내고요. 하여튼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약해지지 말고 자, 살다 보면 또 좋은 일 오는 거고 또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웃음꽃 피는 웃을 날도 오고 또 공부 똑같아요. 안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버티고 하다 보면 또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 고비를 넘기면 또 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우리 5월 달에는 5월달 첫 강의부터는 양도숙세부터 들어간다는 거, 요약집으로 한다는 거, 그 요약집은 제가 쓴 것으로, 제가 쓴 교재로 올해는 요약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이제 양도숙세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양도세를 잡고 핵심 요약 강의 해서 마무리를, 그 공부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그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5월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